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밤, 향 냄새 속에서 아내의 마지막 숨결을 찾으려 했지만 제가 맞이한 것은 저를 비웃는 듯한 TV 속 웃음소리와 그걸 보며 낄낄대며 웃고 있는 아들 부부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슬픔보다 재산을 먼저 생각하고 계산기 버튼 누르기 바빴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가르칠 기회라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엄마 또는 아내였을 한 사람의 죽음, 그리고 그녀의 장례식. 그 장례식 이후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건 다 똑같지 않았는데요. 가슴 아픈 아내의 장례 후 그렇지 않은 아들 부부의 태도에 분노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장례식장의 검은 천막이 걷히고 무거운 슬픔이 주인공 김정우의 어깨 위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3일간의 시간은 모든 것을 태워버린 듯 공허한 잿더미만을 남겼습니다. 그의 곁을 50년 가까이 지켜온 아내, 박선영이 싸늘한 재가 되어 그의 품에 안긴 날이었습니다. 정우는 손에 쥔 아내의 영정사진을 품처럼 안고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변해버린 집으로 향합니다. 무거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기이할 정도로 밝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들 김현수와 며느리 박지은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웃음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듯 경쾌하고 심지어는 유쾌하게까지 들렸습니다. 아, 저기 봐요, 여보. 저 예능 진짜 너무 웃겨서 눈물 나요. 어휴, 맞아요, 여보.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너무 경직되어 있었잖아요. 정우는 거실 입구에 우뚝 멈춰섭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대형 TV 화면을 바라보며 연신 깔깔대고 있는 현수와 지은의 모습이었습니다. TV에서는 요란한 배경음악과 함께 출연자들이 과장된 몸짓으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동안 그들이 정말 자신의 아들 부부인지 아니면 다른 세계에서 온 낯선 이들인지 의심했습니다. 정우는 품 안에 안고 있던 영정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거실 한편에 비어있는 협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아내의 온화한 미소가 정우를 바라보았지만 그 미소는 거실을 채우는 웃음소리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오히려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혼자 왔네. 정우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입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떨림이 묻어나왔습니다. 3일 내내 그의 슬픔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진 지금 그는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을 실감합니다. 그는 굳게 닫힌 아들 부부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와의 수많은 기억을 되짚어 봅니다. 아내가 아침마다 그에게 건네던 따뜻한 커피 한 잔, 힘들 때마다 말없이 잡아주던 손, 그리고 병상에 눕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간절한 부탁까지 모든 것이 정우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참, 사랑이라는 건 스스로 배워야 한다고 했지. 난 그걸 당신에게서 배웠는데 이제 누구한테 배워야 하는 걸까? 정우의 깊은 고뇌와 슬픔은 그의 등 뒤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아들. 부부의 웃음소리에 의해 무참히 침범당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귓가에 잠시 고개를 돌려 수고하셨어요. 아버지라고 건성으로 말했을 뿐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다시 TV 속 세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장례식이 하나의 피곤했던 의무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현수에게 속삭이듯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정우의 귓가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근데 여보, 내일은 은행 가서 서류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한테도 여쭤봐야 하고, 재산 정리도 이제 생각해 보셔야죠. 맞아요, 알아요. 오늘 하루는 좀 쉬자고요. 며칠 밤을 새웠는데, 아버지는 저렇게 슬픔에 잠겨 계시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죠.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자고요.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건조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마치 죽음이라는 숭고한 사건이 이제는 다음 단계의 자산, 이전 절차를 위한 전주곡인 양 취급되는 듯 했습니다. 정우는 그들의 대화를 듣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커서 슬픔의 방어막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심장에는 차가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다가 참을 수 없는 이질감과 싸늘함에 결국 입을 열고 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집안의 요란한 웃음소리를 단숨에 베어버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지금은 좀 조용히 하자. 정우는 자신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고 떨렸음을 깨닫습니다. 현수와 지은은 그제야 소스라치게 놀라 TV 소리를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줄였습니다. 현수는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 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크게 틀었죠. 워낙 재미있는 거라. 이제 좀 쉬세요. 제가 따뜻한 물이라도 갖다 드릴까요? 아니다. 됐다. 정우는 대답하며 거실 구석의 아내 사진 앞에 말없이 앉습니다. 방금 전까지 요동치던 웃음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더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TV 소리를 최소한으로 줄인 채 힐끗힐끗 정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내 손안의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으로 도망치듯 회피되었습니다. 정우는 그 회피 속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애도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우의 시선은 영정 사진에 고정되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항상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지만 오늘은 오히려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러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겪는 슬픔의 깊이와 아들 부부가 느끼는 자유로움 사이의 간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상속 문제만이 맴돌고 있을 것이라는 씁쓸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겨우 장례가 끝났을 뿐인데 숨통이 트였다고? 그래, 너희에게는 엄마의 빈자리가 아니라 채워질 재산의 빈칸만 보였겠지. 문득 아내가 병상에 누워 숨을 헐떡이면서도 굳이 남겼던 그 말이 정우의 귓가에 다시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는 현수가 고액 연봉을 자랑할 때도 명품 시계를 샀다고 기뻐할 때도 늘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사람은 돈으로 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커야지. 내가 떠나도 현수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지는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 해요. 그날 아내의 간절한 부탁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정우에게 남겨진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정우는 손끝으로 영정 사진의 테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잔소리를 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말로 하는 가르침은 이미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세월 동안 충분히 겪었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을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무너뜨릴 계획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달콤한 미끼, 그리고 그 재산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돈이 아닌 마음의 무게를 가르치는 아내의 유언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돈의 무게를 알게 해줄게. 하지만 그 돈을 갖기 위해 너희가 잃어버린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아비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마.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직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 단단한 기운을 감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TV와 스마트폰, 세상 속에서 현실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싸늘한 귀가와 이질적인 웃음이 가득했던 첫날 밤은 아버지 김정우의 마지막 가르침이 시작되는 서막이었습니다. 싸늘한 침묵과 이질적인 웃음이 감돌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김정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의 슬픔은 여전했지만 어젯밤 아들 부부의 모습을 목격한 후부터는 슬픔 위에 단단한 결의가 더 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잠시 머물러 묵념한 뒤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은 전날 밤의 요란한 예능 소리가 사라진 기묘하게도 고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경건함이 아닌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듯한 긴장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식탁 쪽에서 나는 낮은 속삭임과 종이가 스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우가 식탁 앞에 다가섰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참으로 적나라했습니다. 아들 현수와 며느리 지은이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 뭉치와 함께 계산기 2대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새벽의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묘한 기대감과 숫자에 대한 집중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펜으로 서류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지은은 재빨리 계산기의 버튼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상가 건물 시세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 정도예요. 펀드랑 주식은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부동산이랑 예금부터. 지은이 낮게 속삭이며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계산기의 액정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여보. 특히 어머니 명의로 된 계좌는 미리미리 정리해야 돼요. 나중에 상속세 때문에 골치 아파지는 것보다 지금 명의 이전을 하는 게 세금 면에서 훨씬 이득이라고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이틀 전 어머니의 임종을 지킬 때 보았던 간절함 대신 계산적인 이해타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인기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온통 재산 목록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들의 모습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현미경 아래에서 탐욕스러운 벌레 2마리가 먹잇감을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에 흘려야 할 눈물이 모두 이 서류와 숫자에 의해 빨려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헛기침을 하자 현수와 지은은 동시에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현수는 급하게 서류를 모아 손으로 덮었고 지은은 계산기를 얼른 치우려다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계산기는 잠시 동안 식탁 주변에 무거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아, 아버지. 언제 나오셨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시끄러웠죠. 현수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그의 미소는 어젯밤처럼 어색하고 불안정했습니다. 무슨 서류들인가? 뭘 그리 급하게 숨기는 거냐? 정우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계산기와 그들이 덮어놓은 서류 뭉치 사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현수보다 더 빠르게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저희가 슬프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님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리고 재산 정리도 이제 생각해 보셔야죠.
지은은 재산 정리라는 말을 마치 아버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언인 양 포장하여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논리적이고 당당했지만 그 기저에는 며칠 전 남편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의 그림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불효하는 건 아니고요.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시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라도 명예 이전을 하셔야죠. 세무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대신 수고하는 거예요. 현수가 옆에서 지은의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는 세금과 합리성이라는 단어를 방패 삼아 자신의 탐욕을 감추려 했습니다. 정우는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이미 그들이 아닌 몇 년 전 병상에서 그를 바라보던 아내의 모습이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여보, 사람은 돈으로 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커야지. 아내 선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한번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는 숨이 가쁜 중에도 늘 아들의 성공 뒤에 숨겨진 차가운 이기심을 염려했습니다. 정우가 은퇴 공무원으로서 평생 검소하게 모은 재산, 그것이 현수를 더욱 망치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내가 떠나도 현수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지는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 해요.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정우에게 주어진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아내는 현수에게 물질적인 유산이 아닌 정신적인 가르침을 남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 부부가 눈물 한 방울 대신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 모습이야말로 그 가르침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정우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얼굴에서 잠시라도 망설임이나 죄책감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머니의 죽음이 슬픔의 끝이 아니라 재산이라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피곤하구나. 다음에 이야기하자. 정우는 짧게 대답하고는 식탁을 떠났습니다. 현수와 지은은 정우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자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서류에 고개를 파묻는 소리가 정우의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봅니다. 맑은 가을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정우의 마음속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받은 가르침 그리고 아내가 남긴 숙제를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현수야, 지은아,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재산을 걸고 이 아비가 마지막 가르침을 주겠다. 정우는 중얼거립니다. 사랑은 스스로 배워야 하는 것이라면 탐욕의 대가 역시 스스로 치러야 하는 것이겠지. 욕심에 눈이 멀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출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는 달콤한 약속과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잔인하리만큼 냉정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우는 변호사 박철민을 찾아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스스로 배우지 못한 자식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정우는 외출복을 갖춰 입고 변호사 박철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중후한 공기는 세상의 모든 소란으로부터 격리된 듯 고요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우의 오랜 지인이자 평생의 신뢰를 쌓아온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정우의 모습에서 박 변호사는 깊은 슬픔을 읽었지만 정우의 눈빛 속에는 슬픔을 넘어선 단단하고 형언할 수 없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조용히 고급차를 내주며
정우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그들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힘든 일 겪으셨는데 이렇게 바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은 괜찮으신지요? 무슨 일이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정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박 변호사를 깜짝 놀라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유언장으로는 안 됩니다. 특별한 방식이라니요. 상속인을 지정하는 조건이 까다롭거나 복잡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네. 상속인은 아들 현수 하나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현수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장에 명시할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부동산, 은행 예금, 주식, 그리고 모든 금융 자산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현수에게 넘긴다고 말이지요. 박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가 평생 모은 재산은 은퇴 공무원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액이었기 때문입니다. 박 변호사는 이내 전문가답게 놀라움을 감추고 펜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적 절차에 맞게 공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그 특별한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법적으로 명확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는 차분하게 숨을 내쉬고는 그가 오랫동안 계획했던 단 하나의 조건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현수가 내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단 하나의 의무를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빠짐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유언장이 공증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1년 동안 아내의 제사를 매달 직접 준비하고 지내야 합니다. 단순한 기일 제사가 아니라 아내의 생전, 기일과 내가 임의로 지정하는 날짜를 포함하여 매달 한 번씩 지내야 합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정성이 담긴 제사여야 하고 제상 차림과 절차는 현수 내외가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매달 한 번씩 현수 내외가 함께 고아원이나 보육시설을 찾아가 정해진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봉사 시간은 최소 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무를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빠뜨리면 유산은 모두 현수의 소유가 되지 못하며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정우의 조건은 단순한 효도의 의무를 넘어 거액의 재산을 담보로 건 엄격하고 비인간적인 시험처럼 들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정성이 담긴 제사라는 주관적인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제사나 봉사활동은 이행의 성실도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정성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만약 아드님께서 의무를 이행했다 주장하고 제3자인 제가 그 이행이 불성실했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우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 다툼의 여지야말로 현수가 피할 수 없는 의무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필요합니다. 조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오직 변호사님에게 위임하겠습니다. 현수가 의무를 이행할 때마다 제사상 사진, 봉사활동 확인서, 그리고 현장 사진 등의 증명 자료를 변호사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님은 제출된 자료를 보고 현수가 이 의무에 진정으로 정성을 쏟았는지를 판단하는 최종 권한을 가집니다. 변호사님이 불이행이라고 최종 판단하는 순간 유언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박 변호사는 이례적인 요구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사람의 노인이 아들에게 막대한 부를 넘기기 위해 이토록 복잡하고
엄격한 조건을 건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아드님 내외와 심각한 불화가 있으신 것입니까? 이렇게 큰 재산을 걸고 이행 기간을 1년으로 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유언장의 의도가 단순히 의무를 강제하는 것을 넘어선 것처럼 느껴집니다. 박 변호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정우는 창밖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박 변호사님, 현수는 내가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아내와 함께 평생 절약하여 이룬 이 모든 것이 당연히 자기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내가 병상에 있을 때도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나 공경심이 아닌 오직 이 재산을 어떻게 빨리 손에 넣을지에 대한 돈과 계산기만 있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현수가 이 재산을 정말로 원한다면 그 원하는 만큼의 노력을 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평생 소홀히 했던 정성과 이웃에 대한 봉사라는 인간적인 의무를 수십억 원이라는 명확한 물질적 동기를 부여했을 때 과연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 변호사를 응시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욕심을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막대한 재산이 그들의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1년 동안이라도 표면적으로나마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돈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박 변호사는 정우의 깊은 의도를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산 상속 문제가 아니라 아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동시에 그의 진정한 면모를 확인하려는 아버지의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기를 원하십니까?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유언의 효력이 상실되면 이 모든 재산은 내가 지정하는 사회복지재단에 전액 기부되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현수에게는 그 어떤 명목으로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완벽하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정우는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끼로 사용하여 아들이 1년 동안 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법적으로 강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우는 아들 부부의 행동 변화와 그 이면에 진심을 숨어서 관찰할 계획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의 깊은 뜻과 결심을 존중합니다. 말씀하신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여 조건부 유언장을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유언장은 아드님에게 재산을 상속받을 기회이자 동시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정우의 뜻에 따라 유언장 작성을 위한 법적 절차를 즉시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단순한 유언장 사본이 아니라 곧 시작될 탐욕과 정성의 일련을 건 승부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는 홀가분하면서도 비장한 기분으로 그의 다음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김정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아들 현수와 며느리 지은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우의 상속 재산을 명시한 서류와 공증된 유언장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수와 지은은 며칠 동안 아버지의 행동을 불안하게 주시하다가 마침내 재산 이야기를 꺼내자 잔뜩 긴장하면서도 기대에 찬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저희를 부르셨어요? 표정이 너무 진지하셔서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식탁 위의 서류 뭉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 저희가 며칠 동안 너무 소란스럽게 굴었죠.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아버님 모시고 조용히 지낼게요. 지은 역시 불안감을 애써 감추며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정우는 그들의 불안과 기대를 읽고 있었지만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그리고 지은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너희 엄마가 떠난 후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결론은 내렸다. 이 재산은 모두 너희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정우의 말에 현수와 지은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얼굴에는 감추려야 감출 수 없는 희열이 번졌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저희에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현수는 감격한 듯 벌떡 일어나 정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는 신용까지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격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나 감사보다는 거액의 재산을 손에 넣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흥분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했습니다. 정우는 현수의 손을 뿌리치고는 식탁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잠깐, 기뻐하기 전에 이 서류를 자세히 봐라. 내가 모든 재산을 너희에게 물려주는 것은 맞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이 유언장은 조건부 유언장이다. 이 조건이 1년 동안 빠짐없이 이행되어야만 이 모든 재산이 최종적으로 너희의 소유가 된다. 현수와 지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조건이라는 말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처럼 울렸습니다. 지은이 재빨리 유언장 사본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역시 그녀의 어깨 너머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정우가 직접 그 조건들을 나지막이 읊어주었습니다. 너희는 한 해 동안, 즉 1년 동안 어머니의 제사와 추모 사업을 내가 정한 방식대로 너희가 직접 지켜야 한다. 매달 한 번씩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매달 한 번씩 고아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그 약속만 지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물려주마. 아, 네. 제사요? 그리고 봉사활동이요? 현수는 생각보다 쉬운 조건의 순간 안도했지만 1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다시 인상을 썼습니다. 그러나 지은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재산에 비하면 1년 동안의 제사나 봉사활동은 껌값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아버지. 그 조건 저희가 당연히 지켜야죠. 어머님께 드리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성심성의껏 약속 지킬게요. 그렇죠, 여보. 지은이 현수의 팔을 꼬집으며 재빨리 대답을 유도했습니다. 현수는 지은의 압박에 못 이겨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가 빠짐없이 지키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조건 이행의 증명은 박철민 변호사가 관리할 거다. 매달 제사 사진, 봉사 확인서 등을 변호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변호사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이행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도 명심해라. 정우는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현수와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쉽게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정우의 말을 진심으로 듣기보다는 거액의 재산을 눈앞에 두고 그저 형식적인 절차를 통과하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저희에게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저희는 어머님을 사랑하니까요. 현수는 능숙하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 포장했습니다. 그렇게 현수의 시험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그들도 긴장했습니다. 첫 달의 제사상에는 나름 정성 들인 음식들이 올라왔고 고아원 봉사에서는 땀 흘리는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정우는 이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그들의 노력은 빠르게 퇴색되어 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5달이 되자 현수 부부는 매달 돌아오는 제사와 봉사 날짜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가 제사 날이죠? 이번 달에는 그냥 마트에서 전이랑 나물 세트 사다가 대충 차려요. 직접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지은이 현수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현수 역시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보.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도 귀찮아요. 아버지 계시니까 하는 거지. 사진만 잘 나오게 배치해요. 어차피 변호사는 사진만 보잖아요. 그들은 이제 음식을 사다 놓고 대충 제상을 차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제상 위에는 형식적으로나마 필요한 음식이 올라왔지만 그 속에는 정성과 공경심이 아닌 오직 의무 이행을 위한 요식 행위만이 존재했습니다. 절을 하는 현수의 눈빛은 허공을 헤매었고 지은은 제사 내내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봉사활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고아원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과의 교감보다는 증거 사진을 남기는데 집중했습니다. 여보, 빨리요. 내가 아이들 안아주는 척 할 테니까 자연스럽게 찍어요. 청소하는 건 너무 힘들고 그냥 교육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자고요. 지은은 현수에게 포즈를 지시했고 현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청소 도구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4시간의 봉사활동은 실제 노동 시간보다 인증샷을 찍고 변호사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과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정우는 이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거실 구석, 때로는 방문 틈으로 그들의 피상적인 이행을 숨죽이며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매번 제사를 지낼 때마다 내뿜는 한숨소리,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와 겨우 4시간 채웠네라고 안도하는 목소리가 정우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수십억 원의 재산을 얻기 위해 매달 2번 귀찮은 일을 참고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내의 존재는 이미 기억해야 할 사랑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그들의 눈빛과 행동에서 그들이 여전히 돈의 무게만 알고 그 재산이 담고 있는 진정한 가치나 정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 너희의 욕심이 너희를 움직이게 하는구나. 이 돈의 무게만이 너희에게는 진실이구나. 정우는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현수 부부의 표면적인 이행은 정우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돈의 무게만 아는 현실은 이제 정우가 준비하고 있는 진짜 유산의 행방을 결정짓는 명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짜 유언장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정우는 그의 진짜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쓸쓸한 계절이었습니다. 가짜 유언장 작성 후에도 아들 부부의 탐욕을 확인한 정우는 마침내 진짜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현수 부부가 전혀 알 수 없도록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우는 창밖에 짙어지는 가을 그림자를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깁니다. 지난밤 현수와 지은이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와 거실에서 나눈 대화가 여전히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아, 진짜 힘들어 죽겠네. 겨우 4시간 채웠어요. 변호사한테 보낼 사진은 잘 나왔지. 여보, 청소는 대충 흉내만 냈는데 완벽해요. 웃는 표정이 자연스러웠어요. 이 정도면 박 변호사도 속아요. 그 사람도 결국 우리 아버지의 대리인일 뿐이잖아요. 이제 한 달만 더 버티면 그놈의 재산이 우리 손에 들어와요. 그깟 제사, 그깟 봉사 좀 하면 어떻습니까? 몇백억짜리인데. 지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피로가 섞여 있었고 현수는 그저 재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아내 박선영의 존재는 이미 기억해야 할 사랑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절차였습니다.
정우는 단단하게 굳어진 표정으로 나지막이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실의 정막을 깨뜨립니다. 몇백억? 쟤들에게는 아직도 오직 숫자의 무게만 중요하구나. 그 속에 담긴 아내의 삶, 나의 정성, 그리고 부모의 마지막 바람은 한낱 귀찮은 숙제였을 뿐이었네. 쟤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 이젠 마지막 가르침을 준비해야 되겠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해. 정우는 침실에 있는 박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박 변호사가 방에 들어서자 정우는 미리 준비해둔 두꺼운 봉투를 건넵니다. 봉투에는 최종 확인서 및 자산 이전 완료 증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제 진짜를 작성할 때입니다. 가짜 유언장은 이미 그들에게 답을 물었고 그들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오답을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얻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착잡한 얼굴로 봉투를 받습니다. 회장님, 정말 마음을 굳히셨군요. 아드님께 기회를 주시려고 1년간의 조건부 유언장까지 작성하셨던 회장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습니다만, 정우는 단호한 얼굴로 다시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지난 1년간 그들에게 매달 저를 포함한 아내를 공경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이라는 최종 보상을 얻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만 여겼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까지도 돈의 무게로 저울질했습니다. 제가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임무입니다. 정우는 힘겹게 손을 들어 침대 옆 테이블을 가리킵니다. 그 위에는 이미 완성된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라 방대한 금융 및 법률 서류들의 집합체였습니다. 이 최종 확인서와 첨부된 공증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지난 몇 달간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모든 실제 자산, 즉 부동산, 주식, 현금 자산 전체를 아내 박선영의 이름으로 된 박선영 사회복지 및 장학재단 계좌로 이전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한 비밀 유지 계약 아래 진행되었으며 법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재산이 완전히 새로운 주체로, 그것도 아들 현수 부부가 전혀 알지 못하도록 극비리에 이전되었다는 사실에 혀를 내두릅니다. 사장님의 치밀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드님 부부가 전혀 알지 못하도록 극비리에 진행하셨고 모든 법적 절차가 완벽합니다. 이 재산은 이제 법적으로 박선영 재단의 소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들의 탐욕이 제가 세운 계획을 망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현수는 이제 더 이상 제가 가진 재산의 무게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돌려줄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여기에 제가 친필로 작성한 진짜 유언장이 있습니다. 정우는 친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꺼냅니다. 이 유언장에는 제 최종적인 진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박선영 명의로 된 이 모든 재산을 제가 생전에 이미 세운 복지재단과 장학기금에 완전히 귀속시킬 것을 지시합니다. 이 재단은 저의 뜻과 아내의 이름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현수와 지은에게는 법적으로 단 한 푼도 상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유언장은 변호사님의 공증과 함께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현수가 법적 다툼을 벌이려 할 때 이 유언장이 그를 완벽하게 막아낼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정우의 단호한 뜻을 확인하고 유언장을 받들어 공증 절차를 준비합니다.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이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재산은 이미 이전 절차가 완료되어 원천적으로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정우는 병상에 누워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희미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단단합니다. 박 변호사가 침상 옆을 지킵니다. 변호사님, 제가 눈을 감으면 아들에게 이 메시지를 꼭 전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저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정우는 고통 속에서도 평온한 미소를 짓습니다. 현수는 사람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제가 그에게 주려 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그 가치를 빛내는 것입니다. 그는 제게 정성을 바쳤어야 했지만 오직 탐욕만을 보였습니다. 돈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들의 영혼을 싸구려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돈의 무게보다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마지막 숨을 내뱉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여보, 당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으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남고 싶었어요. 이제야 당신 뜻을 따를 수 있게 되었소. 당신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따뜻한 마음을 남기고 가서 기뻐요. 저는 이 세상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떠납니다. 그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시계는 정우가 마지막 숨을 거둔 시간을 정확히 가리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숙여 정우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합니다. 진짜 유산의 행방은 이제 완벽하게 정해졌고 정우의 마지막 계획은 곧 실행될 준비를 마칩니다. 정우는 박 변호사에게 자신의 진실을 마지막 날에 알릴 것을 부탁하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이미 현수와 지은이 자신의 진심을 외면하고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그 마지막 순간마저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우의 마지막 부탁을 신성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의 마지막 뜻과 그 안에 담긴 깊은 가르침을 세상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편히 영면하십시오. 제가 회장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며칠 후 은퇴 공무원 김정우 씨의 부고가 사회면에 조용히 전해집니다. 향년 68세.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공무원의 죽음은 평범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현수와 며느리 지은은 장례식 내내 겉으로만 슬픔을 연기할 뿐 눈물 대신 깊은 불안감 속에 유언장 공개만을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현수는 초췌한 모습으로 문상객을 맞으면서도 틈만 나면 지은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박 변호사는 언제 유언장을 공개한다고 했어요? 이틀 뒤라고 했죠? 혹시나 아버지께서 변심하셔서 내용을 바꾸신 건 아니겠죠? 가짜 유언장이긴 하지만 1년 동안 조건을 이행했으니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겠죠. 그치? 걱정 마세요, 여보. 변호사가 매달 제사 사진이랑 봉사 확인서 다 받아갔잖아요. 저희가 조금 형식적으로 하긴 했어도 문서상으로는 1년 약속을 완벽하게 지킨 거예요. 수십억 원의 재산, 이제 곧 우리 손에 들어와요. 장례식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지은은 겉으로는 눈물을 글썽이는 신용을 했지만 속으로는 곧 손에 들어올 거액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지 계산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장례 절차는 재산 상속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귀찮은 통과 의뢰에 불과했습니다. 마침내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현수와 지은은 최고급 양복과 정장 차림으로 잔뜩 긴장한 채 박 변호사 사무실에 마주 앉습니다.
현수는 최대한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하며 능글맞게 웃습니다. 변호사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유언장을 공개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받들고 어머님께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무표정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현수 부부 앞에 김정우가 마지막에 남긴 봉인된 유언장 봉투를 올려놓습니다. 박 변호사의 표정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김 회장님의 뜻에 따라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유언장에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증된 서면 법적 유언서이고, 둘째는 김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직접 남기신 영상 메시지입니다. 김 회장님께서는 특히 이 영상 메시지를 아드님 부부가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현수와 지은은 영상 메시지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당황합니다. 그들은 서면 유언장의 조건 성취 여부와 함께 재산 상속 내용만 담겨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들의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박 변호사는 먼저 공증된 서면 유언장의 밀봉을 뜯고 핵심 내용을 읽어내려갑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마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듯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본인 김정우는 사망 시점 이전인 2025년 10월 15일부로 본인의 모든 재산, 즉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일체의 자산을 고 박선영 사회복지 및 장학재단 명의로 이전을 완료하였음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망 시점에 본인 명의로 된 상속재산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들 김현수와 며느리 이지은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상속되는 재산은 법적으로 단 한 푼도 없음을 유언합니다. 서면 유언장의 내용이 끝나자마자 현수와 지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합니다. 현수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고, 지은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떨기 시작합니다.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재산이 재단 명의로 이미 이전되었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1년 동안 그 조건을 이행했는데 말이 안 돼요. 현수가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칩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절망과 분노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유언장 사본을 빼앗아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조건부로 모든 재산이 상속된다는 가짜 유언장의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흔들림 없이 그들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진정하십시오. 모든 것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사장님께서 아드님 부부에게 남기신 마지막 영상 메시지를 재생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모든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촬영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리모컨을 눌러 사무실 스크린에 영상을 띄웁니다. 병상에 누운 채 촬영된 정우의 모습이 화면 가득 나타납니다. 그의 얼굴에는 병색이 역력했지만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한 평온함과 단호함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정우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사무실의 냉랭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집니다. 현수야, 그리고 지은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희 곁에 없을 게다. 너희는 지금쯤 내가 약속했던 수십억 원의 재산을 당연히 기대하고 있겠지. 아마도 내가 너희에게 준 조건부 유언장을 들고 왔겠지. 현수와 지은은 화면 속의 아버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상황을 부정하려 애쓰는 표정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유언장은 가짜였다. 그것은 너희를 위한 마지막 시험지였다.
나는 너희에게 재산보다 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 바로 정성과 진실한 마음의 무게였다. 너희 어머니를 향한 공경, 나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다. 정우의 목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집니다. 그는 씁쓸하고 슬픈 미소를 짓지만 그 미소는 곧 냉철한 판단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너희는 이 시험에서 처참하게 불합격했다. 나는 지난 1년간 너희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다. 매달 형식적으로 차려진 제사상, 마트에서 사온 음식들을 정성이라 포장한 너희의 위선, 단지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아이들과 교감 없이 봉사 시간을 채우던 너희의 피상적인 모습. 나는 너희가 나눈 모든 대화, 너희의 모든 행동을 다 보았다. 너희는 그저 돈을 얻기 위한 귀찮은 숙제처럼 어머니와 나를 대했다. 현수와 지은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쳐다봅니다. 그들이 아버지 몰래 나눴던 대화, 대충 했던 행동들이 아버지의 눈에 모두 포착되었다는 사실에 몸이 얼어붙고 얼굴의 핏기가 사라집니다. 너희는 재산을 얻기 위해 나에게 가짜 효도를 했다. 나를 속이려 했고 너희 엄마를 형식적인 의무로 전락시켰다.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잃은 자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탐욕을 키울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정우는 마지막 선언을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실에서 속삭이듯 나지막했지만 사무실 전체를 압도하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내 진짜 유산은 너희에게 가지 않는다. 그 돈은 너희 어머니 박선영의 이름으로 세상에 돌려보냈단다. 나는 이미 나의 모든 실제 재산을 재단 명의로 이전을 완료했다. 너희 눈앞에 있는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며 너희에게는 그 어떤 상속권도 없다. 이것이 너희가 스스로 선택한 대가이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내 마지막 가르침을 진심으로 깨닫기를 바란다. 현수야, 지은아. 사람은 돈으로 크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크는 거지. 이 사실을 너희가 모든 것을 잃은 후에라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다. 영상이 끝나자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입니다. 현수 부부는 충격과 절망에 빠져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화면 속 아버지의 마지막 미소가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심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허무한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언장 공개 후 모든 재산이 이미 이전 절차가 완료된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임을 확인한 며느리는 절규하고 아들은 주저앉습니다. 정우의 영상 메시지가 끝난 후 사무실에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현수는 의자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상태로 흐느꼈고 지은은 얼굴이 흙빛으로 변한 채 눈물도 나오지 않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슬픔이나 후회보다 상실감과 배신감, 그리고 끔찍한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이 꺼진 스크린을 노려보며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완벽해요? 재단 명의로 이전했다니. 저희가 1년간 아버지의 조건을 이행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럴 수는 없어요. 수백억 원의 재산이 그냥 날아갔다고요? 지은은 분노에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 서류를 구기고 박 변호사에게 달려들 듯 다가갔습니다. 변호사님, 이 서류에 허점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유일한 상속인이잖아요. 재산을 이미 이전했으면 저희에게 미리 알렸어야죠. 아니면 이 유언장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박 변호사는 흥분한 지은의 행동을 제지하며
테이블 위에 두꺼운 법적 서류들을 차분하게 가리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하고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부인, 진정하십시오. 사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사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국내외 최고 수준의 변호사 및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고 박선영 사회복지 및 장학재단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재단으로의 이전은 법원 공증과 등기 절차까지 완료되어 이미 최종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 변호사는 특정 서류들을 지목하며 설명했습니다. 재단 명의로 이전이 완료된 시점부터 해당 재산은 더 이상 김정우 회장님의 개인 상속 재산이 아니며 따라서 아드님에게 상속될 여지는 법적으로 단 1%도 없습니다. 현수 씨가 1년간 이행한 조건부 유언장, 즉 가짜 유언장은 이미 법적 효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지은은 그 설명을 듣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재단이요? 그럼 그 재산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넘어간 거예요? 저희는 단 한 푼도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연기했던 그 모든 노력이 고작 이것 때문에. 현수는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마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흐느꼈습니다. 그의 눈물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 수백억 원을 눈앞에서 놓친 허탈감과 분노, 그리고 패배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저에게 이러셨어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어쩌면 저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현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격렬하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런 현수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가 현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현수 씨 사장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예상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유언장 공개 후 저에게 당신들에게 전할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변호사의 의견이 아니라 돌아가신 회장님의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현수와 지은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 숨을 멈추고 박 변호사를 바라봅니다. 사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우가 남긴 말을 그대로 은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정우의 마지막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가르침이다. 너희는 돈을 쫓았지만 나는 마음을 남겼다. 너희는 스스로 가장 귀한 것을 버렸다. 탐욕은 결국 너희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다. 사장님께서는 당신들이 탐욕 때문에 스스로 부모의 마음을 버렸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평생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결과는 당신들의 선택과 행동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며칠 후 현수 부부의 절망과는 정반대로 세상에는 정우가 남긴 뜻깊은 유산이 알려집니다. 뉴스 속보가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은퇴 공무원 김정우 씨 전 재산 28억 원 전액 사회 기부. 탐욕 버린 의로운 선택. 아내 박선영 씨 이름으로 복지재단 및 장학기금 설립. 언론과 세상은 김정우의 기부에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돈을 남긴 졸부가 아닌 정성과 진심을 세상에 돌려준 남긴 마음의 소유자로 기억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였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향해 가장 따뜻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수 부부의 파국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재산 상속에 실패하자 자신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을 확신하고 무리하게 진행했던 모든 사업 투자와 대출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수에게 은행으로부터 통보서 한 장이 날아옵니다. 봉투를 뜯은 현수는 절규합니다. 이게 뭐야? 은행 통보서, 대출금 만기 및 상환 요구, 자녀 재산 동결. 지은이 달려와 통보서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여보, 우리가 아버지 재산으로 갚으려고 했던 그 사업 대출들. 아버지의 보증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대출이 만기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보증인의 효력도 모두 사라졌대요. 당장 다음 달까지 전액 상환하랍니다. 말도 안 돼. 그럼 그 사업은? 우리가 투자한 돈은? 당장 상환할 돈이 어디 있어. 당신이 이 모든 걸 망쳤어. 당신이 아버지한테 잘했어야지. 당신이 자꾸 돈 거려서 아버지가 돌아섰잖아. 현수는 이성을 잃고 지은에게 모든 화살을 돌립니다. 내가 당신 부추겼다고? 내가 먼저 재산을 빨리 받자고 했어? 당신이 먼저 욕심에 눈이 멀어서 형식적으로 하자고 했잖아. 당신이 재산 앞에서 아버지를 우습게 봤잖아. 변명하지 마요. 결국 상속받지 못한 건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 노릇, 즉 상속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당신 탓이에요. 서로를 향한 원망과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현수 부부는 은행의 상환 요구와 압류 통보로 결국 남은 자녀 재산까지 모두 동결되고 살고 있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탐욕으로 맺어졌던 그들의 부부관계는 돈이 사라지자마자 증오와 원망만이 남은 채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얻으려 했던 돈의 무게가 그들의 모든 것을 짓눌러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서울의 낡은 월세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서울의 월세방에서 모든 것을 잃고 지친 현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마침내 후회와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파국 속에서 진정한 유산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현수는 낡고 습기 찬 서울의 월세방에서 창문 밖의 희미한 햇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 확신했던 그가 이제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단칸방에 홀로 남겨진 현실은 잔혹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아내 지은은 모든 재산이 날아가자마자 현수를 원망하며 짐을 싸서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탐욕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기에 돈이 사라지자마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수는 텅 빈 방 안에서 나지막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는 이제야 아버지의 마지막 영상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왜 그토록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궁핍함과 외로움 속에 내몰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현수는 지친 몸을 일으켜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를 열어봅니다. 상자 속에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놀던 사진,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낡은 인형, 그리고 어머니의 빛바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안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지난 1년간 자신이 알았던 재산가나 탐욕의 시험관이 아닌 지극히 평범하고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현수의 귓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혹은 깊은 깨달음처럼 선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영상 메시지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크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크는 거지. 이 사실을 너희가 모든 것을 잃은 후에라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다. 현수는 그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고 주저앉습니다. 그는 소리 없는 통곡을 시작합니다. 흘러나오는 눈물은 돈을 잃은 슬픔이 아닌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
그리고 아버지께 저지른 죄에 대한 진정한 후회와 반성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자신이 수백억 원을 얻기 위해 얼마나 위선적이고 형식적이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은 그 돈 자체가 아닌 그 1년간의 시험을 통해 아들에게 진실한 마음의 가치를 가르쳐 주려 했던 마음이었다는 것을. 제가 틀렸습니다, 아버지. 제 탐욕이 저와 지은이를 파멸시켰습니다. 그깟 돈 때문에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성을 외면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 가짜 봉사. 저는 가장 소중한 부모님의 마음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잃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현수는 진심으로 후회하며 흐느낍니다. 그의 눈물은 비로소 메마르고 탐욕에 찌들었던 그의 영혼에 내리는 정화의 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비록 빈털털이지만 아버지에게서 마지막으로 받은 가장 귀한 유산인 마음의 가르침을 품고 새롭게 일어설 준비를 합니다. 반면 김정우 부부의 진정한 유산은 세상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정우가 남긴 거액의 재단은 박 변호사의 엄격한 관리 아래 정우 부부의 고향인 시골 마을에 아름답고 현대적인 건물을 세웁니다. 재단의 이름은 정우의 뜻대로 박선영 장학재단입니다. 재단은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문화활동을 후원하며 지역사회의 희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우는 돈이 아닌 아내의 이름을 세상에 영원히 새겨 넣음으로써 그들의 사랑과 정성을 영원히 기억되게 했습니다. 재단은 매년 봄 새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의 꿈을 후원하며 따뜻한 빛을 발합니다. 시간이 흘러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재단은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에게 정우와 선영이 생전에 즐겨 읽던 시집과 함께 장학금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님과 선생님의 손을 잡고 정우와 선영 부부의 작은 묘지를 찾습니다. 아이들은 정우와 선영의 묘 앞에 정성껏 준비한 꽃과 감사 편지를 바치고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그들은 장학금 봉투 안에 동봉되어 있던 정우의 마지막 메시지, 즉 사람은 돈으로 크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크는 거지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한 여학생의 목소리가 맑게 울려 퍼집니다. 그녀는 곧 서울로 유학을 떠나 의사가 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김정우 할아버지, 박선영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제가 학업을 계속하고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받은 이 도움과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을게요. 열심히 공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기신 것처럼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멋진 사람이 되어서 이 마음을 세상에 돌려줄게요. 다른 아이들도 작은 손으로 직접 쓴 감사 편지와 그림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습니다. 묘비는 수많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모든 모습을 박 변호사가 재단 건물 앞에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숙연함이 감돕니다. 그는 현수 부부에게는 냉철한 심판자였지만 정우 부부의 진정한 뜻이 이 아이들의 미래 속에서 꽃 피우는 것을 보며 깊은 보람을 느낍니다. 박 변호사는 봄바람을 맞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사장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비로소 결실을 맺었습니다. 현수 씨는 돈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사장님의 마음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살리고 세상에 희망을 심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입니다. 해가 지는 노을 아래 박선영 장학재단의 건물은 따스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곧 정우와 선영이 세상에 남긴 사랑과 정성의 등불이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마음임을 깨달은 세상은
김정우와 박선영이 남긴 마음이라는 등불 아래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닌 마음의 무게가 진정한 가치임을 일깨워준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마음으로 크는 진정한 유산의 가치를 영원히 이어갈 것입니다. 김정우는 이제 탐욕을 심판한 사람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남긴 사람으로 세상에 영원히 기억됩니다.